늦가을 어느 오후 박순희 할머니는 부엌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윤정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단순히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죠. 차갑고 어딘지 모르게 무서운 기색이 있었어요. 어머님 드세요. 윤정이 내놓은 밥상을 보며 순이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밥과 김치, 그리고 간단한 국 하나뿐이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물 반찬 두어 가지는 올려주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점점 소홀해졌죠. 고마워, 윤정아. 순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윤정은 별다른 대답 없이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등을 돌린 며느리의 어깨가 유난히 굳어 보였습니다. 순이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이 싱거웠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윤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미안하다, 윤정아. 내가 너무 짐이 되는구나.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순이는 며느리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짐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죠. 거실로 나온 순이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윤정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45이라는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상냥했던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죠. 내 탓이구나. 순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최근 들어 자꾸만 깜빡하는 일들이 늘었거든요. 어제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했고 그제는 손주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죠. 그날 저녁 아들 태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이는 반가웠지만 곧 실망하게 되었어요. 윤정아, 저녁은? 곧 차려드릴게요. 태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죠. 순이는 서운했지만 먼저 말을 걸었어요. 태호야, 회사 일은 어때? 응, 그냥 그래요. 건성으로 대답한 태호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윤정은 부엌에서 부산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순이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고 서글펐어요.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정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윤정아,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다. 태호가 밥을 다 먹고 나서야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부탁처럼 들렸어요. 좀만 더 참고 부탁해. 윤정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어디 갈 때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순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갈 곳도 없고 혼자 살 능력도 없었죠. 결국 며느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순이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다가 거실을 지나치는데 깜짝 놀랐어요. 윤정이 식탁에 앉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깊은 밤인데도 잠들지 않고 있는 며느리의 옆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얼굴에는 지친 표정과 함께 뭔가 결심한 듯한 기색이 보였어요. 순이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윤정아, 아직 안 자니? 갑작스러운 순이의 목소리에 윤정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어머님, 깜짝 놀랐네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응, 그래. 순이는 화장실로 향했지만 며느리의 그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뭔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불안감이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이는 다시 한번 거실을 힐끔 봤어요. 윤정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깊은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순이는 방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차가워진 시선, 소홀해진 식사, 줄어든 대화. 모든 것이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윤정이가 나를... 순이는 자신의 생각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죠. 며느리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순이의 상에는 찬밥과 김치, 그리고 물만 올려놓였어요. 윤정아, 국은 없니? 오늘은 없어요. 윤정의 대답은 퉁명스러웠어요. 평소라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었죠. 순이는 서운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태호는 급하게 아침을 먹고 회사로 나갔어요. 어머니의 초라한 식사에는 관심도 보이지 않았죠. 순이는 아들의 무관심이 며느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윤정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순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더욱 굽어 있었고 움직임도 예전보다 둔해 보였어요. 10년간 자신을 돌보느라 많이 지쳤구나 싶었어요. 윤정아. 순이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윤정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듣지 못한 척하는 것 같았죠. 순이는 더 이상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혼자 남겨진 순이는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며느리의 변화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순이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정말로 자신을 짐으로만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현실이 될까봐 무서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정의 태도는 더욱 냉랭해졌죠. 순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 위에는 찬밥 한 그릇과 김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윤정아, 밥이 차갑네.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세요. 윤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부엌에서 자신의 아침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 상에는 따뜻한 국과 계란 후라이, 나물 반찬까지 올려져 있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씁쓸해졌어요. 예전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각자 따로 먹게 되었어요. 윤정은 순이보다 늦게 일어나면서도 자신의 식사만 정성스럽게 차렸죠. 순이는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잘 모르겠지만 며느리에게 또 부탁하기가 미안해서 찬밥을 그대로 먹었어요. 맛이 없어도 참자. 순이는 속으로 다짐하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찬밥은 목에 잘 넘어가지 않았고 김치마저 시큼해서 얼굴이 찡그려졌어요. 윤정은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게 신문을 보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윤정은 순이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만을 위해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윤정아, 나도 배고픈데 냉장고에 우유 있어요. 드시든지 빵 드시든지 하세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성가신 일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화를 낼까봐 무서웠거든요. 순이는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우유는 유통기한이 지났고 빵도 딱딱해져 있었어요. 결국 물만 마시고 점심을 굶어야 했죠.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변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이 실수를 했다면 사과라도 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윤정은 남편을 위해서는 정성껏 저녁을 차렸어요. 불고기와 나물 반찬, 따뜻한 미역국까지 올려놓았죠. 하지만 순이의 자리에는 또다시 찬밥과 김치만 있었어요. 여보, 잘 왔어요. 윤정은 남편에게는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서글펐어요. 자신에게는 그런 따뜻함을 보여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고생했어, 윤정아. 어머니는 어떠셨어? 그냥 조용히 계셨어요. 윤정의 대답은 사무적이었어요. 마치 순이가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녁 맛있게 드세요. 태호가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순이의 상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푸짐한 저녁에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고맙다, 태호야. 순이는 아들에게 인사했지만 마음은 쓸쓸했어요. 아들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식사 중에 태호가 말했어요. 윤정아, 어머니 국은 안 드려도 돼? 어머님이 국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윤정이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 어머니, 그런가요? 태호가 물어보자 순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와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응, 그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됐네. 윤정아, 어머니 모시느라 정말 고생 많다. 태호는 고기를 한 점 더 집으며 말했어요.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요. 어머님도 많이 편해지셨어요. 윤정의 말에 순이는 의아했어요. 자신이 언제 편해졌다고 하는 걸까요? 오히려 요즘 들어서는 더 불편하고 배가 고픈 날이 많아졌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요양원도 알아볼 수 있고 아직은 괜찮아요. 태호와 윤정의 대화를 들으며 순이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작 자신은 끼지도 못하고 있었죠. 마치 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태호는 TV 리모컨을 집어들며 소파에 누웠어요. 아, 피곤해. 윤정아, 설거지는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그냥 쉬세요. 윤정은 혼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윤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순이는 할 수 없이 다시 앉았어요. 설거지조차 도와줄 수 없게 되었어요. 자신이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이는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부엌에 가서 뭔가 먹을 것을 찾아보려 했지만 냉장고 문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윤정이 화를 낼까 봐서요. 참자, 그냥 참자. 순이는 배고픔을 참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관심이 계속 생각났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정은 순이에게 최소한의 식사만 제공했고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았어요. 순이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했죠. 윤정아, 내가 뭘 잘못했니? 참다 못한 순이가 물어보자 윤정은 차가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래도 나는 너 어머님인데 알고 있어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개심이 담겨 있었어요. 순이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오후에 윤정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순이는 부엌을 살펴봤어요. 냉장고 안에는 신선한 야채와 고기들이 가득했지만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윤정과 태호를 위한 것들이었어요. 순이는 찬장도 열어봤어요. 라면과 과자들이 있었지만 허락 없이 먹기가 두려웠어요. 윤정이 돌아와서 화를 낼까 봐서요. 내가 이 집에서 뭐가 되었나? 순이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으며 생각했어요. 며느리 눈치를 보며 굶주리고 있는 자신이 초라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에게 말하자니 며느리가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렇다고 이대로 참고 지낼 수도 없었어요. 윤정이 장을 보고 돌아왔을 때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윤정아, 내가 도와줄 일 없니?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윤정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마치 순이가 방해만 된다는 뜻으로 들렸어요. 순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도 순이의 식사는 초라했어요. 찬밥과 김치, 그리고 멸치 몇 마리가 전부였어요. 반면 윤정과 태호는 생선구이와 여러 반찬으로 푸짐한 저녁을 먹었어요.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신도 이 집 식구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두려워졌어요. 한 주가 넘도록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순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며느리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고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먹기도 어려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윤정이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시장에 같이 가실래요?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외출을 제안한 거였거든요. 그래, 윤정아. 나도 답답했는데 나가면 좋겠구나. 순이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랜만에 며느리와 함께 나들이를 하게 되어 기대가 되었죠. 혹시 관계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희망도 있었어요. 시장까지 가는 길에 윤정은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그냥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던 터라 바깥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윤정아, 뭘 사러 가는 거니? 김치 담글 배추하고 생선 좀 살 거예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순이는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함께 장을 보면서 예전처럼 다정한 사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랐죠. 시장에 도착하자 윤정은 먼저 배추 가게로 갔어요. 순이는 뒤따라가며 배추들을 살펴봤어요. 이 배추가 싱싱해 보이네, 윤정아. 어머님은 여기 잠깐 계세요. 저는 생선 보고 올게요. 윤정이 갑자기 말하며 혼자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순이는 배추 앞에 혼자 남겨졌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지만 윤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순이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 갔을까? 순이는 생선 가게 쪽으로 가보려 했지만 시장이 너무 넓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게다가 요즘 자주 깜빡하는 일이 있어서 길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배추가게 아저씨가 순이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혼자 계신가요? 아까 함께 계시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며느리가 생선 보러 갔는데 안 오네요. 그래요? 1시간 넘게 여기 계신 것 같던데. 아저씨의 말을 듣고 순이는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이나 지났다고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혹시 집 전화번호 아세요? 제가 전화 드려 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곧 올 거예요. 순이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두고 간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또 30분이 지났을 때 순이는 정말 초조해졌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할머니, 우선 여기 앉으세요. 배추가게 아저씨가 의자를 가져다 줬어요. 순이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앉았어요. 바로 그때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박씨 어머님 아니세요? 우리 동네 사시는. 아, 맞아요. 안녕하세요. 순이는 그제야 아는 얼굴을 봐서 반가웠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아주머니였어요. 어머님, 왜 혼자 계세요? 며느리는 어디 갔어요?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순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생선 보러 갔는데 오래 걸리네요. 그래요? 언제 가셨는데요? 2시간쯤 전에. 순이가 대답하자 김아주머니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2시간이나요? 이상하네요. 시장이 그리 넓지도 않은데. 김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제가 한 바퀴 돌아볼까요? 혹시 어디서 다치신 건 아닌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순이는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아서 말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고마웠어요. 김아주머니가 한 바퀴 돌아본 후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며느리분 못 봤어요. 혹시 집에 전화해 보실까요? 그래야겠네요. 순이는 김아주머니의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왜 안 받지? 김아주머니도 의아해했어요. 그때 순이의 마음속에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윤정이 일부러 자신을 두고 간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말이에요. 김아주머니, 제가 집에 가봐야겠어요.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기엔 늦었어요. 김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순이는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 앞에서 김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면 들어가세요. 저는 이만. 고마워요, 정말로. 순이가 집에 들어가자 윤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에요. 어머님 오셨어요? 윤정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순이는 어이가 없었어요. 윤정아, 너 시장에서 어디 갔었니? 나 혼자 2시간 넘게 기다렸잖아. 아, 깜빡했어요. 다른 용무가 생겨서 급하게 나왔는데. 윤정의 대답은 별일 아니라는 듯 했어요. 사과의 기색도 없었죠. 그래도 말은 해야지. 나 얼마나 무서웠는데. 죄송해요. 윤정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순이는 며느리가 일부러 자신을 두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퇴근했을 때 순이는 오늘 일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결국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순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에게 며느리가 자신을 시장에 버려뒀다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다음 날 김아주머니가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네, 고마웠어요. 순이가 대답하자 김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실례지만 며느리분이 요즘 어떠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어제 일이 좀 이상해서요. 보통은 그렇게 두고 가지 않잖아요. 김아주머니의 말에 순이는 당황했어요. 이웃이 벌써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깜빡한 거겠죠. 그렇겠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혹시 또 그런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김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순이는 불안해졌어요. 이웃들이 자신과 며느리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그날 밤 순이는 윤정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시장에서의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무관심한 태도를 떠올리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두어 주가 흐르면서 순이는 윤정의 행동을 더욱 조심스럽게 지켜보게 되었어요. 시장에서의 일 이후로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깊어졌거든요. 하지만 윤정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어요. 그날도 윤정이 갑자기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산책 가실래요? 순이는 또다시 놀랐어요. 시장 일 이후로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또 외출을 제안하다니요. 그래, 윤정아. 답답했는데 나가자. 순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 나섰어요. 이번에는 윤정이 정말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파트 근처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어요. 가는 길에 윤정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순이는 나름대로 기대를 해봤어요. 윤정아, 요즘 날씨가 참 좋구나. 네. 윤정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어봤어요. 벤치에 앉아서 쉬면 좋겠다. 그러세요. 공원에 도착하자 윤정은 순이를 한 벤치에 앉게 했어요. 어머님, 여기서 좀 쉬세요. 저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순이는 윤정이 공원 화장실 쪽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번에는 금방 돌아오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바람이 시원하고 좋았어요. 오랜만에 나온 외출이라 기분도 나아졌죠. 다른 할머니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윤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이는 화장실 쪽을 계속 쳐다봤지만 며느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장 때랑 똑같네. 순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또 자신을 두고 간 건 아니겠죠? 일시간이 지나자 순이는 정말로 걱정이 되었어요. 화장실까지 가보려고 했지만 다리가 아파서 일어서기가 힘들었어요. 게다가 길을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와요. 언제 가셨는데요? 1시간 전쯤에. 1시간이요? 그럼 이상한데요. 제가 화장실 쪽 가서 확인해 볼까요? 친절한 아주머니가 화장실까지 가서 확인해 줬지만 윤정은 없었어요. 할머니, 화장실에 아무도 없어요. 혹시 다른 데 가신 건 아닐까요? 그럴 리가.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순이는 당황했어요. 윤정이 또다시 자신을 두고 간 게 분명했어요. 집 전화번호 아세요? 제가 전화 드려 볼게요.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주자 순이는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하네요. 왜 안 받지? 순이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윤정이 정말로 일부러 자신을 버리고 간 게 아닌가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순이는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서 거절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집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태호였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공원을 지나다가 어머니를 본 거였어요. 태호야. 순이는 아들을 보자 안도감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왜 여기 혼자 계세요? 윤정이는 어디 갔어요? 태호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순이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안 와. 언제 갔는데요? 2시간 전쯤에.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장실에 2시간이나 갈 리가 없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태호가 화장실과 공원 주변을 다 돌아봤지만 윤정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윤정이한테 물어봐야겠어요. 태호가 순이를 부축해서 집으로 데려갔어요. 가는 길에 태호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윤정이가 요즘 이상한 행동 한 적 없어요? 순이는 아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고발하고 싶었지만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어요. 글쎄, 바빠 보이긴 했어. 바빠 보였다고요? 어떻게요? 그냥 예전보다 말이 없고. 태호는 순이의 말을 듣고 뭔가 생각에 잠겼어요. 최근 아내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윤정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시장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윤정아, 어머니를 공원에 왜 혼자 두고 왔어? 태호가 다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어보자 윤정은 당황한 듯 했어요. 어머님을 공원에? 모르는 척하지 마. 어머니가 화장실 간다고 하고 안 왔다고 하시는데? 아, 그게 급한 일이 생겨서요. 윤정의 변명은 성의가 없었어요. 태호는 점점 화가 났어요. 급한 일이 뭔데 어머니를 2시간씩 혼자 두고 와?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죄송해요. 윤정은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은 보이지 않았어요. 태호는 아내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네, 알겠어요. 하지만 윤정의 대답에는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태호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날 밤 태호는 침실에서 윤정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윤정아, 요즘 어머니한테 뭔가 있어? 무슨 말이에요? 오늘 공원 일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던데. 태호가 말하자 윤정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누군가 태호에게 알렸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로 깜빡한 거야, 아니면. 아니면 뭐요? 윤정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아내의 반응이 너무 예민하다고 느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앞으로 조심하자는 거야. 태호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태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머니, 윤정이가 평소에 어떻게 대해드려요? 뭘 그런 걸? 그냥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아들한테는 말해도 돼요. 순이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제까지 참고 있던 것들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주저댔어요. 별일 없어, 태호야. 정말요? 식사는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건 없으시고? 태호의 질문이 구체적이 되자 순이는 더욱 고민됐어요. 아들이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냥 윤정이가 요즘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인다고요? 응. 예전처럼 자상하지는 않아. 순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직접적으로 불평하지는 않으면서도 상황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태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의 최근 행동들이 하나씩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태호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어요. 아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어요. 한 달여 관찰한 끝에 태호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정작 윤정 자신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윤정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 윤정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1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느낀 피로감이 한계에 다다른 거였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윤정은 다정한 며느리였어요.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뭐가 되었나? 윤정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45세인 자신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했어요. 결혼 전 직장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초라한 가정주부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시작된 2년 전부터는 정말 힘들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밤에 돌아다니고 가끔씩은 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어요. 어머님, 저예요. 윤정이에요. 윤정이? 윤정이가 누구야? 그런 순간들이 반복될 때마다 윤정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10년 동안 정성껏 모신 시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더 큰 문제는 남편 태호의 무관심이었어요. 태호는 매일 회사 일에만 매달려 있었고 어머니 돌봄은 전적으로 윤정에게 맡겼어요. 윤정아, 어머니 부탁해. 내가 돈 벌어야지. 태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어머니인데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윤정은 친구들과도 멀어졌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외출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가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 나는 못 가. 시어머니 때문에. 항상 이런 변명을 하다 보니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윤정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까다로워졌어요. 음식 투정도 심해지고 작은 일에도 불만을 표했어요. 윤정이 아무리 정성껏 해드려도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이 반찬 짜다. 이건 너무 싱겁고 국이 뜨겁다. 시켜서 줘. 내 옷은 언제 빨래해 줄 거야? 하루 종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윤정은 점점 지쳐갔어요. 자신만의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밤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로 인해 밤에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였어요. 윤정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머님, 밤이에요. 주무세요. 나는 집에 가야 해. 우리 엄마가 기다려. 시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찾을 때면 윤정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상황이 2년째 계속되면서 윤정의 정신 상태는 점점 나빠졌어요. 우울하고 짜증이 늘고 모든 것이 귀찮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생을. 윤정은 자신의 인생을 원망했어요. 왜 하필 자신이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왜 남편은 도와주지 않을까?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러던 중 6개월 전부터 윤정의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없어지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자연스러울 텐데, 계단에서 넘어지시면, 음식에 뭔가 탔다가, 윤정은 이런 생각들을 억누르려고 했지만 스트레스가 심해질수록 더 자주 떠올랐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실제로 행동을 시작했어요. 시장과 공원에서 시어머니를 두고 온 것도 그런 마음의 일환이었어요. 혹시나 길을 잃어버리시면. 물론 윤정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위험에 처할까봐 멀리서 지켜보기는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자신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시어머니의 식사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일부러 굶기려는 건 아니었지만 정성껏 차려드릴 마음이 사라진 거였어요. 10년 동안 정성껏 해드렸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겠어.
윤정은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지치고 절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남편 태호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 일로 추궁을 당했을 때 윤정은 식은땀이 났어요. 들켰나? 하지만 태호는 그냥 조심하라고만 했어요. 아직 윤정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윤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윤정은 자신의 마음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있나? 요양원에 모시자고 남편에게 말해봐도 태호는 항상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어요. 우리가 모시는 게 맞아. 요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 태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윤정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어요. 누구도 내 고통을 몰라. 윤정은 외롭고 절망스러웠어요. 친구들도 멀어졌고 남편은 무관심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기억도 못했어요. 내가 사라져버리면 어떨까? 때로는 자신이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시어머니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미안해요, 어머님. 윤정은 속으로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나쁜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다리 위에서 실수로 윤정의 머릿속에는 점점 구체적인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강가에 있는 다리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실수인 척 밀어버리는 거였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윤정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0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그녀를 어둠 속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거울을 보며 평상시와 같은 표정을 연습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더욱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였어요. 정이 더 들면 계획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윤정은 자신도 모르게 돌이킬 수 없는 길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 말이에요. 충분한 확신 후 윤정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불어서 산책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았지만 윤정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어요. 어머님, 오늘 강가에 산책 가실래요? 순이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요즘 들어서는 외출 제안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강가라고? 바람이 부는데. 괜찮아요. 바람 쐬는 것도 좋을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있었어요. 순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집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한강 다리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윤정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계획을 되뇌고 있었거든요. 실수로 보이게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순이는 며느리의 굳은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리 위에 도착하자 윤정은 한적한 곳을 찾아 걸어갔어요. 평일 오후라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강물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에 파도가 일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좀 쉬어요. 윤정이 다리 난간 근처로 순이를 이끌었어요. 순이는 난간에 기대서서 강물을 내려다봤어요. 물이 깊어 보이네, 윤정아. 네, 깊어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실행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하지만 막상 시어머니 앞에 서니 쉽게 실행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님, 윤정이 조심스럽게 순이에게 다가섰어요.
순이는 여전히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순이가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어요. 윤정아, 나 때문에 힘들었지?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순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치매로 인해 흐리멍덩했던 눈빛이 또렷해져 있었어요. 어머님? 나도 알고 있었어. 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순이의 말에 윤정은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정신이 또렷한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10년 동안 나를 돌봐주느라 너 인생을 다 바쳤지. 친구들도 못 만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순이가 계속 말하자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미안하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순이가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윤정은 혼란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말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윤정이었어요. 10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윤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순이는 며느리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너무 늦었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차라리 내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순이가 난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자 윤정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윤정아, 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야. 순이의 말에 윤정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이 밀어버리려던 시어머니가 오히려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요. 안 돼요, 어머님. 윤정이 순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스쳤어요. 이 기회에 윤정의 손이 순이의 등을 향해 움직였어요. 밀어버리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윤정아. 멀리서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갔다가 두 사람이 없는 걸 알고 찾아온 거였어요. 윤정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태호야. 순이가 아들을 보고 반가워하는 사이 윤정은 혼란스러워했어요. 계획이 망쳐진 것도 그렇지만 자신이 정말로 시어머니를 해치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태호가 달려와서 두 사람을 확인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정아, 여기 왜 와 있어?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요. 윤정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태호는 아내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산책이라고? 이런 날씨에? 그것도 이런 위험한 곳에서? 태호의 추궁에 윤정은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태호야, 내가 나오자고 했어. 순이가 며느리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태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확신했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여기는 위험해요. 태호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다리를 건너려는데 순이가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태호야, 어머니가 윤정이한테 너무 미안해.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10년 동안 윤정이 혼자 나를 돌보게 했잖아. 너는 뭘 했니? 순이의 말에 태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내용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윤정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친구들도 못 만나고 자기 시간도 없이. 순이의 말을 들으며 태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내에게만 모든 걸 맡기고 자신은 회사 일만 했던 거였어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고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도 들었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나 때문에 너가 너무 힘들었어. 그때 태호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윤정아. 어머니,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태호야, 당신 혼자 감당하게 한 게 내 죄였어.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게. 태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의 무관심이 가족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거였어요. 윤정은 남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도 분노와 원망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달라질게. 요양원도 알아보고 도우미도 구해볼게. 태호의 말에 윤정은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약속해. 당신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할게. 그 순간 윤정은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를 밀어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윤정이 순이에게 사과하자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웠어, 윤정아.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세 사람은 다리 위에서 서로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정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남아 있었어요. 한번 생각했던 그 끔찍한 계획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그 일이 있기 전을 생각해 보니 윤정이 처음부터 나쁜 며느리는 아니었어요. 10년 전 태호와 결혼할 때만 해도 윤정은 성실하고 다정한 여성이었거든요. 어머님, 앞으로 친딸처럼 모실게요. 결혼식 날 순이에게 인사하는 윤정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의 윤정은 정말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신혼 초기 2년간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윤정은 매일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고 순이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어요.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정말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었어요. 윤정아, 고생 많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어머님 가족인데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좋았어요. 순이는 윤정에게 요리법도 가르쳐주고 윤정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어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어요. 결혼 3년째 되던 해 순이가 첫 번째 건강 문제를 겪게 된 거였어요. 당뇨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어머님 식단 관리를 해드려야겠어요. 윤정은 시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더욱 신경을 썼어요. 당뇨 환자용 식단을 공부하고 혈당 체크도 도와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윤정은 기꺼이 했어요. 하지만 태호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당연히 아들이 더 신경 써야 하는데 태호는 오히려 더 회사 일에만 매달렸어요. 윤정아, 어머니 부탁해. 내가 승진해야 우리 생활이 나아질 거야. 태호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했지만 윤정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벅찼어요. 결혼 5년째 순이의 무릎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거였어요. 윤정의 돌봄 부담은 더욱 늘어났어요. 어머님,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괜찮다, 윤정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순이는 병원 가기를 싫어했어요. 하지만 윤정은 매일 물리치료를 도와드리고 무릎에 좋은 음식을 해드렸어요. 그 무렵부터 윤정의 사회생활이 제한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주 취소해야 했고 취미 활동도 포기해야 했어요. 미안해, 나는 못 가. 시어머니 병원 모셔가야 해. 또, 윤정아,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이 걱정해 주었지만 윤정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결혼 7년째 윤정의 직장 생활도 포기해야 했어요.
순이의 건강이 더욱 나빠져서 혼자 두기 어려워진 거였어요. 윤정아, 직장 그만두고 어머니 모시면 안 될까? 태호의 제안에 윤정은 고민이 많았어요.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혼자 두기는 위험해요. 결국 윤정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순이의 건강 문제가 하나씩 늘어났거든요. 고혈압, 골다공증,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초기 치매 증상이었어요. 어머님, 저예요. 윤정이에요. 윤정이? 윤정이가 누구야? 우리 집에 왜 있어?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윤정은 충격을 받았어요. 10년 가까이 정성껏 모신 시어머니가 자신을 모른다고 하니까요. 태호야,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셔. 치매는 그런 거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태호는 여전히 남의 일처럼 말했어요. 실제로 돌보는 것은 윤정이었는데 말이에요. 치매가 진행되면서 윤정의 고생은 더욱 심해졌어요. 밤에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밥 언제 줄 거야? 아까 드셨잖아요, 어머님. 언제 먹었어? 나는 못 먹었는데. 이런 대화를 하루에 수십 번씩 해야 했어요. 윤정은 점점 지쳐갔어요. 게다가 순이의 성격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온순했는데 치매가 시작되면서 까다로워지고 신경질적이 되었어요. 이 반찬 맛없어. 다시 해와. 국이 짜다. 싱겁게 해줘. 내 옷은 언제 빨래해 줄 거야? 맨날 더러운 옷만 입고 있네. 하루 종일 이런 말을 들으며 윤정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무리 정성껏 해드려도 만족해하지 않으시니까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멀어졌어요. 몇 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 보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게 되었어요. 윤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 가끔 연락이 와도 윤정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냥 집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 힘들겠다. 가끔은 나와서 놀자. 못 나가. 어머님 혼자 두면 안 되거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친구들도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결혼 8년째부터 윤정은 우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시어머니 돌봄에만 소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인생이 뭐가 되었나?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했어요. 40대 중반이 되었는데도 자신만의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태호에게 도움을 요청해봐도 소용없었어요. 윤정아, 조금만 더 참자. 요양원비가 너무 비싸. 도움이라도 쓸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 우리가 모시는 게 맞아. 태호는 경제적 이유만 대며 실질적 도움은 주지 않았어요. 9년째 되던 해 윤정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아까 드셨다고 했잖아요. 같은 말을 20번도 넘게 반복하시는 순이에게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던 거였어요. 왜 나한테 소리 질러? 내가 뭘 잘못했어? 순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윤정은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하지만 그때부터 윤정의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보다는 짜증과 원망이 더 커지기 시작했거든요. 10년째 되던 올해 윤정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순이의 치매가 더욱 심해져서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님, 밤이에요. 주무세요. 나는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이미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를 찾는 순이를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반복되니까 윤정은 정신적으로 무너져 갔어요. 그 즈음부터 윤정의 머릿속에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자신이 무서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더 구체적이 되었어요. 만약 어머님이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니 윤정이 악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10년간 누적된 스트레스와 절망감이 그녀를 어둠 속으로 이끈 거였어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정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 한 것은 명백한 범죄였으니까요. 신고 후 며칠이 지나면서 태호는 심각한 결정을 내렸어요. 다리에서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아내의 행동이 계속 의심스러웠고 어머니의 상태도 심상치 않았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겠어. 태호는 고민 끝에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족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안전이 우선이었어요. 여보세요. 사회복지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어떤 문제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태호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어머니의 전반적인 상태, 그리고 다리에서 있었던 일까지요. 알겠습니다. 방문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예정이니 집에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오후 김지원 사회복지사가 태호의 집을 방문했어요. 40대 중반의 경험 많은 복지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지원입니다.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태호는 복지사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윤정은 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순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김 복지사가 순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자 순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이 누구야? 어머니, 동사무소에서 나오신 분이에요. 태호가 설명하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복지사는 순이의 전반적인 상태를 관찰했어요. 옷차림이나 위생 상태, 영양 상태 등을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어르신, 평소에 식사는 잘 드세요? 응,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순이의 대답은 애매했어요. 김 복지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며느리분께서 식사 준비를 해드리시나요? 윤정이가 요즘은 별로. 순이가 말을 흐리자 태호는 불안해졌어요. 김 복지사는 태호와 따로 상담을 진행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머님 돌봄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태호는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윤정의 이상한 행동들, 시장과 공원에서의 방치 사건들, 그리고 다리에서의 위험한 순간까지요. 심각한 문제네요. 이것은 명백한 노인 학대 의심 사안입니다. 김 복지사의 말에 태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노인 학대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그런 건가요? 방치, 정서적 학대, 신체적 위험 노출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해요. 그때 윤정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복지사가 와 있다는 걸 알고 나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돌봄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 복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식사는 어떻게 챙겨드리시나요? 매일 정성껏 해드리고 있어요. 윤정의 대답은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 김 복지사는 경험이 많아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뭘 드셨어요? 김 복지사가 순이에게 직접 물어보자 순이는 당황했어요. 점심. 글쎄, 뭘 먹었지? 기억이 안 나세요? 아침에 밥 한 그릇. 순이의 대답을 들은 김 복지사는 냉장고를 확인해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냉장고를 잠깐 봐도 될까요? 윤정은 거절할 수 없어서 허락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본 김복지사는 놀랐어요. 어르신용 음식이라고는 찾기 어려웠고 대부분이 젊은 부부를 위한 음식들 뿐이었어요.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음식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시나요? 특별히 어머님이 가리시는 게 없어서요. 윤정의 변명은 점점 어색해졌어요. 김복지사는 순이와 단둘이 상담할 시간을 요청했어요. 어르신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싶은데요. 태호와 윤정이 거실에서 나간 후 김복지사는 순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평소에 어떻게 대해드려요? 윤정이가 요즘은 순이는 말을 하다가 망설였어요. 며느리 흉을 보는 게 미안했거든요.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잘해줬는데 요즘은 차가워. 어떻게 차가우신가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말도 안 해. 순이의 증언을 들은 김복지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혹시 무서우신 적이 있었나요? 무서워. 윤정이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면담을 마친 김복지사는 태호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이 상황은 경찰 신고가 필요합니다. 노인 학대 혐의가 명확해요. 경찰이요? 태호는 당황했어요. 가족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어머님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김복지사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1시간 후 경찰관 2명이 집에 도착했어요. 신고 접수로 나왔습니다. 40대 남자 경찰관과 30대 여자 경찰관이었어요. 윤정은 경찰이 오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찰관들은 집안을 둘러보고 각자 따로 조사를 진행했어요. 여경찰관이 순이를 상대하고 남경찰관은 태호와 윤정을 조사했어요. 어르신, 며느리분이 때린 적이 있나요? 때리지는. 하지만 밥을 안 줘. 어떻게 안 줬나요? 찬밥만, 김치만. 순이의 증언이 계속되자 여경찰관은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한편 남경찰관은 윤정을 조사했어요. 부인, 시어머니 돌봄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네, 좀 힘들었어요. 윤정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들킬 대로 들킨 상황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시장에서, 공원에서 혼자 두고 온 적이 있어요. 일부러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일부러였어요. 윤정의 자백에 경찰관은 놀랐어요. 다른 일도 있나요?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드렸어요. 그리고 윤정이 다리에서의 일까지 털어놓자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것은 노인 학대죄에 해당합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어요. 윤정은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태호는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김복지사가 태호를 위로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어머님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아야 해요. 요양원 입소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내가 미리 알았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요. 아내는 경찰서에 있고 어머니는 상처받았어요. 모든 게 자신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윤정은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노인 학대 혐의와 살인 미수 혐의였어요. 하지만 초범이고 자백했으며 시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태호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았어요. 부인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말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노인 학대 초범의 자백,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사회봉사 명령은 받으실 것 같아요. 태호는 아내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소식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태호는 매일 법원과 검찰청을 오가며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도 계속 이어졌고 어머니를 위한 요양원도 알아봐야 했어요. 피고인 윤정은 노인학대죄와 살인미수죄로 기소되었으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3주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윤정은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지만 3년 동안 조건부 자유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고맙습니다, 판사님. 윤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법정을 나온 윤정은 태호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태호야. 내가 너무 끔찍한 일을. 됐어. 이제 새로 시작하자. 태호는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순이의 요양원 입소 절차도 진행되었어요. 김지원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좋은 요양원을 찾았어요. 햇빛마을 요양원인데 치매 전문 시설이에요. 태호는 요양원을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깔끔하고 밝은 분위기에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어머님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양원 입소 하루 전 태호는 어머니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양원 가시는 거 괜찮으실까요? 괜찮다, 태호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순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윤정이한테 미안하다. 나 때문에 고생만 시켰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은 저희가 한 거예요. 윤정이 많이 원망스러웠을 거야. 10년 동안 혼자 나를 돌보느라. 순이는 며느리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정도 시어머니께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끔찍한 생각을. 됐다, 윤정아. 너도 많이 힘들었잖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용서를 구했어요. 다음 날 순이는 요양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태우와 윤정이 함께 모셨어요. 어머님,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요양원 방은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순이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좋구나.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 요양원 직원들도 순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간병사 이미경이에요. 고마워요. 잘 부탁해요. 순이는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윤정은 사회봉사를 시작했어요. 배정받은 곳은 다른 요양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사회봉사자 윤정입니다. 반가워요. 여기서 어르신들 식사 보조와 청소를 도와주시면 돼요. 윤정은 성실하게 봉사활동에 임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못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할머니, 식사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딸아. 어르신들의 고마운 인사를 들을 때마다 윤정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는 이런 정성을 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달 후 태호는 정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좋다, 태호야. 여기 직원들이 잘해줘. 순이는 요양원 생활에 만족해했어요.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다른 어르신들과의 교류도 즐거워했어요. 어머니, 윤정이도 사회봉사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
윤정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순이는 여전히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윤정도 가끔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마주하기가 어려웠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아, 왔구나. 고생 많다. 어머님께 너무 못해드렸는데.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윤정은 시어머니의 너그러움에 눈물이 났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중요한 건 뉘우치는 마음이지. 순이의 말에 윤정은 더욱 반성하게 되었어요. 사회봉사를 하면서 윤정은 많은 걸 배웠어요. 어르신들의 소중함과 돌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거든요. 윤정 씨, 정말 성실하게 봉사하시네요. 요양원 직원이 윤정을 칭찬했어요. 저에게는 속죄의 기회예요. 윤정은 진심으로 봉사에 임했어요. 200시간의 봉사를 마친 후에도 자원봉사를 계속하기로 했어요. 태호도 변했어요. 회사 일보다 가족을 우선시하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오늘은 일찍 퇴근해야겠어요. 어머니 뵈러 가야 해서요. 그래, 가족이 우선이지. 태호는 더 이상 가족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요양원에서 순이가 말했어요. 태호야, 윤정이랑 잘 지내거라. 네, 어머니. 윤정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들었던 거지. 순이는 며느리를 변호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가족이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가족이지. 순이의 말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후 윤정의 사회봉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였어요. 윤정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요양원에서 만든 수제비 가져왔어요. 윤정이 시어머니를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어 왔어요. 고맙다, 윤정아. 제가 해드려야 할 일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있었어요. 태호는 이런 변화를 보며 감사했어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태호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안전한 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고 아내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봉사하고 있었어요. 자신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물론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희망이 보였어요. 요양원에서의 순이는 평화로웠어요.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돌봄 덕분에 치매 증상도 안정되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비록 집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의 생활이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며느리와 아들이 더 이상 자신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했어요. 윤정도 매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었어요. 속죄는 평생 하는 거야. 윤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고 계속 반성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봄이 찾아왔어요. 벚꽃이 피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4월의 어느 일요일, 태호와 윤정은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자 순이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반겼어요. 윤정아, 태호야, 왔구나. 순이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요양원에서의 6개월 생활이 그녀를 많이 안정시켜 주었거든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정원에서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 해요. 태호가 제안하자 순이는 기뻐했어요. 그래, 좋겠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 마시면서 먹으면 맛있겠어. 세 사람은 요양원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벤치가 있는 테이블에 앉아
윤정이 가져온 도시락을 펼쳤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들로 준비했어요. 윤정이 하나씩 설명하며 음식을 내놓았어요.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콩나물 무침. 모두 순이가 평소 즐겨 드시던 것들이었어요. 고맙다, 윤정아. 정성이 이만저만이 아니구나. 순이가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윤정이 만든 음식을 맛보니 옛날 생각이 났어요. 맛이 어떠세요, 어머님? 맛있어. 정말 맛있어. 순이는 진심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윤정의 요리 솜씨도 예전보다 훨씬 늘었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윤정아, 봉사활동은 어때? 어머님, 정말 보람있어요. 어르신들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윤정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마친 후에도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 너가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니 어머니가 정말 기뻐. 순이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평생 속죄하며 살아갈 거예요. 됐다, 윤정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순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고 바뀌는 거지. 너는 이미 충분히 변했어. 태호도 아내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래요, 어머니. 윤정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태호야. 예전에는 집에 들어와서 휴대폰만 봤는데 이제는 가족을 먼저 챙기잖아. 순이의 지적에 태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정원을 산책했어요. 순이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여기 생활이 어떠세요, 어머니? 좋아. 직원들도 친절하고 다른 어르신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 순이는 만족스러워했어요. 가끔 외로우실 텐데. 윤정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롭지 않아. 너희가 자주 와주고 여기서도 할 일이 많거든. 실제로 순이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원예 활동도 하고 가벼운 운동도 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가 매주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도 될까요? 윤정의 제안에 순이는 기뻐했어요. 그럼 좋지.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라. 부담이 아니에요. 어머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해요. 윤정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시간이 부담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벤치에 다시 앉아 쉬면서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 너희 둘 다. 뭐가 고마우세요, 어머니? 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잘 돌봐주니까. 순이의 말에 태호와 윤정은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고마워요. 태호가 말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맞아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정말 많이 변할 수 있었어요. 윤정도 덧붙였어요. 그때 요양원 정원에 다른 가족들도 나와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 손주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런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윤정이 말했어요. 가족이란 게 참 소중한 거구나. 순이도 다른 가족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고생했다. 조심해서 가거라. 순이는 아쉬워하면서도 밝게 인사했어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어머님. 그래, 윤정아. 너무 자주 와서 힘들어하지는 마라. 전혀 안 힘들어요. 어머님 뵙는 게 가장 즐거운 일이에요. 윤정의 말에 순이는 흐뭇해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태호와 윤정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많이 변했다, 우리.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행복해 보이시고, 네, 안심이 돼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니까 오히려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돌봄이 부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적절한 도움을 받으면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윤정은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 윤정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몸서리쳤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윤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태호도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 얼굴이 정말 밝으셨어. 맞아요. 요양원 생활이 정말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여유가 생겨서 더 자주 뵐 수 있고, 그러게요.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서로를 원망하거나 짜증내지 않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윤정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 어머님과 함께 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 내가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던 게 부끄럽지만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다. 어머님의 용서와 태호의 이해가 있었기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태호도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건 줄 몰랐어.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뒷전으로 미루지 않겠어. 한편 요양원에서 순이도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늘 윤정이가 해준 음식이 정말 맛있었네. 저 아이도 참 많이 변했어. 순이는 며느리의 변화가 기특했어요. 한때는 서로 미워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순이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며칠 후 윤정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른 요양원의 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 너가 와서 더 좋고. 할머니 드실 차 끓여드릴게요. 윤정이 정성껏 차를 끓여드리자 할머니는 감사해 했어요. 고맙다, 딸아. 너 같은 며느리 두면 정말 좋겠어. 할머니의 말에 윤정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자신도 언젠가는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저도 시어머니가 계세요. 예전에는 잘 못해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잘해드리려고 해요. 그래, 그래야지. 가족은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어요. 윤정의 사회봉사는 끝났지만 자원봉사는 계속되었고 태호는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순이는 요양원에서 평화롭게 지내며 일주일에 2번씩 가족들을 만났어요. 한 해가 지나갈 무렵 세 사람은 다시 그 정원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가을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풍경 속에서였어요. 정말 1년이 빨리 지나갔네요. 태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좋아진 것 같아요. 윤정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질 줄 누가 알았겠어. 순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비록 한때는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란 게 참 신기해.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위해 주는 존재구나. 순이의 말에 태호와 윤정은 깊이 공감했어요.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저녁,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가까워져 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어떤 어려움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는 실수를 해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말이에요. 10년간 시어머니를 돌보며 한계에 다다른 며느리 윤정과 치매로 고통받는 시어머니 순이, 그리고 무관심했던 아들 태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모두에게 좋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돌봄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이며,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 모두 희망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